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제92회 전산세무회계 2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회 전산세무회계 2급 문제는 이론 문제와 실무 문제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이론은 5문제씩 끊어서 이제 3파트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에도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이제 몇 개 파트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 블로그에 있는 원래 항상 이론은 제가 작성을 해서 올렸으나 근데 현재는 그럴 사항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풀이 해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실무 문제도 이제 계속해서 동영상 풀이 및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8일 학교체 발표가 나왔죠. 학교체 발표가 나왔는데 현재 이제 원서 접수도 제가 업로드를 11월 5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는 아마 어제까지, 그러니까 11월 4일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잘 하셔서 이제 전원 합격을 이제 해주시길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해설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시작을 하기 전에 현재 지금 A형 문제가 있어요. A형 문제는 전산세무회계 2급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뜨는 첫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전산세무회계 2급의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본래는 USB를 설치하고 이제 시험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바로 이제 이론 시험이 뜨는데 이론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지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그 다음 2번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3번 예측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4번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적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지적 특성은 크게 이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이제 두 가지의 사항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이 세 가지에 주로 메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한번 보면은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회계는 항상 이 중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정답은 몇 번? 이제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3번은 예측가치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3번은 예측가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피드백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피드백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다음 2번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3번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4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틀린 점을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에 1번은 이제 이 채무증권 얘기하죠. 채무증권을 얘기를 하는 부분은 개정 과목이 어떤 거냐면은 만기보유 증권을 얘기를 합니다. 만기보유 증권. 만기보유 증권은 두 가지 나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사채를 이제 적극적인 보유 의도가 있냐? 만약 있다. 그러면은 매도가능 증권이 아니죠. 만기 보유 증권이 되죠. 근데 만기까지 적극적인 보유 의도가 없다. 그러면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채도 당연히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만기일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 만기일이 1년 이내로 되어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냐 얘기인데, 이거는 분류 변경만 해주는데 이제 뭐 단기매매 증권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단기매매 증권도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취득한 후에는 만기보유 증권,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 물론 이제 1번과 같은 얘기는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사채를 만기일까지 적극적인 보유 의도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 되는 걸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1년 이내다. 사채의 기간이 1년 이내다. 그런 경우에는 단기매매 증권으로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을 분류한다. 매도가능 증권도 맞지만 추가적으로 단기매매 증권도 맞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 3번도 4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얘기죠. 물론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이러한 평가 손익 있죠.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러니까 즉 자본에 분류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물론 이제 미실현이지만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2번에 나온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충당 부채, 우발 부채 및 우발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발 부채하고 그 다음에 우발 자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발 부채하고 우발 자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금액으로 공시 자체를 못해요. 금액 공시 자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주석으로 분류합니다. 주석으로 분류돼요. 근데 확률상으로 내가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유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면은 대체로 50% 정도 확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금액으로 임명을 하진 않지만 이제 주석으로
주석으로 이제 보고 따로 이제 밑에다가 이제 그 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발 자산은 자산 인식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발 자체라는 거니 우발이라는 자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얘기를 하죠. 생각지 못한 사건인데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패소를 해버리면은 내가 그 돈을 줘야 되겠고, 승소를 하면은 내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예 없던 걸로 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주석으로 인식을 하니까. 근데 우발 자산도 자산 인식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하고 3번하고 4번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우발 부채는 자산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주석으로 기재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충당 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 정도 유출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충당 부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금액으로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고요. 그 다음 4번.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부채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충당부채인 경우에는 신뢰성을 추정할 수 있을 때는 금액으로서 공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3번에서는 이제 정답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예요.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감옥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입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 감옥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주식의 감옥으로 해서 자본 조정. 맞는 얘기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 근데 다른 점이 알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디죠? 그렇죠. 자본 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자본 잉여금에. 그래서 1번의 답은 맞는 얘기가 돼요.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처분하는 금액이 3만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때 분기는 이렇게 돼요. 대변에 이제 취득했던 이 자기 주식은 이제 처분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으로 없애주고요. 차변에는 뭐 현금을 주시다.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만원의 대변은 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는 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이 틀렸죠.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조정이 아니에요. 자본 조정이 아니고 이제 자본 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1번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본래 원칙은 상계금지예요. 근데 상계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해당하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본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 금액은 뭐 10,000원이라고 치고, 그다음 장부 금액은 아까 2번과 똑같이 2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장부 금액이 더 많죠.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00원이다. 3,000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공개는 이렇게 되죠.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 당시 취득한 20,000원. 차변에는 현금 10,000원 받아봅시다. 근데 본래 차변에 있는 이 10,000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해야 맞지만 자본은 상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7,000원만큼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전액 넣지 않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있으면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은 그때 회계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익인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넣어줘요.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상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 자, 4번. 자, 이익 잉여금, 결손금의 처리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결손금이죠. 결손금으로 처리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상계를 해야 한다. 이것도 아까 3번과 같은 얘기예요. 3번은 이제 처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4번은 이제 결손에 대한 사항인데 이 결손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부터 먼저 상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상계가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그렇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먼저 알려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현금 계정 과목은 당연히 이제 통화라고 되어 있고, 통화, 대용증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자산도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로 이제 뭐 우선 상환주, 그 다음에 뭐 정기, 뭐 예금, 뭐 정기적금, 뭐 이런 거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답이 일단 나왔죠. 답은 1번이죠. 그렇죠. 답은 1번이 되는데 1번은 어디에 틀냐면요. 취득 당시가 만기가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의 만기라고 하면은 현금 및 현금성 속하는 게 맞지만 이 문제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지폐와 동전은 현금 및 현금성에 속한다. 맞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폐, 주화, 그 다음에 통화대금증권 얘기해 줬었어요. 자, 3번. 우표와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볼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우표는 계정 과목이 비용으로서 통신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 이제 세금으로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원 가불금은 단기대여금이에요.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단기대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볼 수가 없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3번, 4번도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클릭을 해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이렇게 봅니다. 3, 2, 1, 2, 1. 자, 여기까지 이제 답안 저장을 하고요. 자, 다음 6번부터는 그 다음 파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